동맥경화의 약물치료 1. 이상 지질혈증, 혈관 내피의 기능 이상, 염증, 면역학적 요인, 흡연 등 다양한 요인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데 관여합니다. 따라서 동맥경화의 약물 치료는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상 지질혈증은 동맥경화의 발생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지질혈증과 관련된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 입자들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약제들이 상용화돼서 동맥경화의 치료 및 예방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맥경화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이상지질혈증과 염증 반응의 정의와 원인은 무엇이고 진행 과정은 어떠한지, 이상지질혈증 치료 약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작용 기전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치료 약물 각각의 효과는 어떠하고 그 부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맥경화의 병태 생리와 만성염증. 동맥경화는 일종의 염증 반응의 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양한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이 동맥경화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이용되거나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동맥경화의 발생과 진행의 중심이 되는 병태 생리는 만성 염증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입자가 동맥벽 내에 축적되고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의 내피세포와 평활근 세포를 자극하여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생물활성 지질화합물, 부착분자의 발현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동맥경화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단백 입자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과 염증 기전에 작용하는 약제가 동맥경화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약물 치료. 미국과 유럽의 치료 가이드입니다. 이 중 2013년 미국 심장학회,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된 진료지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료지침에 따르면 스타틴 치료가 유용한 다음에 해당되는 4가지 군이 발견되면 LDL 콜레스테롤 농도의 치료 목표를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강도 혹은 중등도의 강도를 갖는 용량의 스타틴 투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치료 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까요? 약물 반응의 개인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고강도 스타틴 투여에 따른 이점 및 부작용이 불확실한 점, 국내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과대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미국 심장학회, 미국 심장협회 진료지침 및 최근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스타틴 투약의 유용성이 증명된 기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타틴 투약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각 약제의 특성은 어떠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HMG 코엔자임 A 환원효소 억제제인 스타틴은 현재 쓰이는 지질 치료제 중 1차적으로 추천됩니다. 이것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감소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전고체인 HMG 코엔자임 A의 환원효소를 경쟁적으로 억제하여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입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할 뿐 아니라 중요한 생물학적 효과가 있는 지질 중간산물 합성도 방해합니다. 스타틴의 종류를 살펴보면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신바스타틴, 플로바스타틴, 아토로바스타틴, 로슈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의 7개 스타틴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로바스타틴은 천연물이고 프라바스타틴은 최초의 스타틴인 컨백틴으로부터 생체 내 변환으로 만들어졌고 신바스타틴은 로바스타틴으로부터 반합성물로 만들어졌으며 그 외의 모든 스타틴은 전적인 합성물입니다. 각각의 용법과 용량을 살펴보면 로바스타틴의 경우 하루에 20에서 80mg을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저녁 시간 투여가 더 효과적인 프라바스타틴은 하루에 10에서 40mg, 신바스타틴은 20에서 40mg, 플로바스타틴은 20에서 80mg이 적당합니다. 복용 시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아토로바스타틴은 하루에 10에서 80mg, 로슈바스타틴은 5에서 20mg, 피타바스타틴은 1에서 4mg 복용합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 이외에 항염증 작용, 항산화 효과, 뇌피세포 기능 호전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스타틴은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갖고 있는 다양한 환자군뿐만 아니라 기저 심혈관 질환이 없고 LDL 콜레스테롤 또한 그리 높지 않지만 염증 반응이 항진되어 있는 환자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타틴의 흔한 부작용은 소화장애, 속쓰림, 복통 등으로 전체 복용자의 4%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간 독성, 근육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틴과 연관되어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특히 고용량의 스타틴을 사용하였을 때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자나 병용하는 약제가 많은 경우 심장 이식,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같이 여러 약제의 복합요법이 필요한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 소량부터 서서히 증량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 독성의 경우 약 0.5에서 2%에서 트랜스 아미네이즈 AST, ALT의 상승이 발생하며 이는 약의 용량에 비례합니다. 간 독성이 있는 다른 약과 함께 투여하면 빈도가 증가하며 트랜스 아미네이즈가 반복 검사에서 정상 범위의 3배 이상 증가되면 투약을 중단하였다가 간 수치가 정상화되면 저용량부터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약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스타틴 치료 중 이유 없는 피로감, 식욕 감소, 복통, 짙은 색 오줌, 황달 등 간 손상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있으면 AST, ALT를 포함한 간 기능 검사를 지체 없이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타틴 사용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입니다. 극소수의 환자에서 근육 효소의 상승, 횡문근 융해증, 혈색소뇨, 급성 신부전으로 정의되는 근육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질환이 복합되어 있거나 사이클로스포린, 피브린산 유도체,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몇몇 항진균제와 병용하는 경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의 통증, 뻑뻑한 느낌, 뭉침, 위압감, 전신 피로감 등이 발생할 경우 근육 효소를 측정하여 근육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스타틴이 당뇨병 신규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신규 발생은 스타틴 복용 전 과체중 및 비만,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 고혈압,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등과 같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갖고 있는 경우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당뇨병 경계선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에서 주로 발생하며 고용량의 스타틴을 사용한 군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틴 복용 전 공복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규 발생이 가지는 장기적 위험도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반면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서 스타틴의 질환 발생 예방 효과는 확실하기 때문에 스타틴 복용 후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는 것보다 운동, 체중 조절, 금연 등 당뇨병에 대한 생활습관 교정을 진행하며 스타틴 복용을 계속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스타틴 약제에 의한 가능성보다 병용하는 신경, 정신계 약물의 부작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타틴의 금기증을 살펴보면 활동성 또는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는 절대적 금기입니다. 복용 중 임신이 확인되면 스타틴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사이클로스포린, 마크로라이드 항센제, 항진균제, 사이토크롬 P450 억제제 등 다른 약제와 병용 투여할 시에는 상대적 금기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즈티미브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므로 스타틴과의 병용요법으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최근 인프로브잇 연구에서 에제티미브를 고용량 스타틴과 병용 투여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53mg/dl까지 감소시켰고 이러한 결과는 심혈관 사고의 위험도를 6.4% 낮추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가이드라인에서는 고강도 스타틴 치료에도 불구하고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스타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제티미브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제티미브는 소장의 솔 가장자리에 MPC1L1 단백에 작용하여 음식물이나 담즙산의 형태로 장으로 분비되는 내인성 콜레스테롤이 소장세포로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기전을 갖습니다. 용법 및 용량을 살펴보면 에제티미브 10mg 제제를 하루 한 번 복용합니다. 에제티미브 단독요법에서 보고된 흔한 부작용은 복통, 설사, 고창 등의 위장관계 증상, 피로감이 있고 비교적 흔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 식욕 감소, 관절통, 근육 연축, 흉통 등이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발견되는 이상으로 간 효소의 상승, 감마GT의 상승, 근육효소 상승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에제티미브에 대한 약물 과민 반응의 경우에는 사용을 금하며 임신부와 수유부에게서는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사용을 금합니다. 급성 간질환이나 중등도 이상의 만성 간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금기입니다. 이번에는 피브린산 유도체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브린산 유도체는 고중성지방 혈증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제로 고중성 지방 혈증에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스타틴과 병용하여 투여합니다. 피브린산 유도체는 핵의 호르몬 수용체에 속하는 특이 전사인자인 PPAR을 활성화시킵니다. PPAR은 다른 핵 수용체인 RXR과 이형 복합제를 형성한 후 특이 반응 요소인 PPRE에 결합하여 표적 유전자의 전사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피브린산 유도체는 지단백 지질 분해 효소를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아포지단백 C3 생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중성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단백의 지방 분해를 증가시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며 지방산 수송 단백 및 아실 코엔자임 A 합성 효소의 유전자 표현과 활성을 유도하여 간의 지방산 섭취 및 산화를 촉진하고 중성지방 생합성에 이용되는 지방산을 줄임으로써 간에서의 VLDL 생산을 억제합니다. 또한 아포지단백 A1과 A2의 생산을 증가시켜 혈중 HDL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고 죽상경화증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고 조밀한 LDL을 감소시켜 LDL 수용체에 대한 결합 친화력을 높임으로써 LDL의 이화를 촉진시켜 혈중 LDL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기전을 바탕으로 스타틴과의 병용 투여 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스타틴 단독 투여 대비 더 낮출 수 있는지 연구가 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패하였고, 다만 중성지방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심혈관 사고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브린산 유도체의 용법 및 용량을 살펴보면 베자 피브레이트는 하루 400에서 600mg을 1일 1회에서 3회 식후에 섭취하고, 페노피브레이트는 하루 160에서 200mg을 1일 1회 식후 즉시 섭취합니다. 겐피브로질은 하루에 600에서 1200mg을 1일 2회 식전 30분에 섭취합니다. 피브린산 유도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장애이며 이외에 콜레스테롤 담석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육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빈도는 높지 않고 신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 혈중 약물 농도가 증가하며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겐피브로질의 경우 스타틴과 같이 투여하면 근육병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투여는 피해야 합니다. 페노피브레이트의 경우에는 스타틴과 병용 투여 시에도 근육병증의 위험이 높지 않아 병용 투여 시 선호됩니다. 알부민과 결합함으로 와파린의 농도를 증가시켜 출혈성 경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혈당 강화제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피브린산 유도체는 심한 간질환 및 담낭질환, 피브린산 유도체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금기이며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PCSK9 억제제는 간 표면의 LDL 수용체 혈중에 존재하는 LDL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혈중에서 간으로 이동시켜 대사가 되게 하고, 이를 통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LDL 콜레스테롤과 해리된 LDL 수용체는 다시 간 표면으로 이동해서 더 많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거나 PCSK9과 결합하게 됩니다. PCSK9은 세포막의 LDL 수용체의 발현을 억제하여 LDL 콜레스테롤 제거를 악화시킵니다. 프리에 및 오디세이 연구에서 스타틴과 병용 투여한 결과 혈중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30mg/dL 이하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효과는 죽상경화성 동맥질환이 있는 환자 및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PCSK9 억제제 사용 시 확인된 지질 효과는 LDL 콜레스테롤 45에서 70% 감소, A4B 지단백 40에서 50% 감소와 더불어 리포프로테인 A 30에서 35% 감소가 확인됩니다. 중성지방 역시 감소하며 8에서 10%로 알려져 있으며 HDL 콜레스테롤이 8에서 10% 상승하며 A4A1 지단백은 4에서 5%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PCSK9을 억제할 수 있는 단클론 항체가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는데, 프리에 및 오디세이 연구에서 스타틴과 병용 투여한 결과 혈중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30mg/dL 이하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효과는 죽상경화성 동맥질환이 있는 환자 및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N3 폴리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액시드 혹은 다불포화 지방산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종류로는 식물 유래의 ALA와 생선 유래의 EPA, DPA, DHA가 있습니다. 이 중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한 약물로 사용되는 것은 EPA와 DHA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고중성 지방혈증에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복합형 고지혈증에 스타틴과 병용 투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산의 분해를 촉진하고 간에서의 VLDL, 중성지방의 합성을 줄이고 장으로의 분비를 촉진하여 혈중 중성지방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VLDL이 LDL 콜레스테롤로 전환되는 것을 증가시키므로 매우 심한 고중성 지방혈증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HDL 콜레스테롤과 아포지단백 A1의 비율과 HDL2와 HDL3의 비율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HDL 내의 중성지방 함량이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HDL 콜레스테롤이 기능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지질 강화 효과를 보인 용량은 1일 2에서 4g이며 치료 용량으로는 매우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습니다. 출혈성 뇌졸중, 혈당 상승, 면역 억제 효과 증가의 보고가 있으며 소화기 계통의 구역, 구토, 트림, 생선 냄새가 나는 트림이나 생선 맛을 실제 느낄 수 있고 간 수치 상승, 두통이나 가려움증, 관절통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 외에는 특별한 금기는 없으며 임신에 대해서는 미국 FDA 분류상 클래스 C로서 약물 사용의 이득이 큰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니코틴산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B의 일종인 니코틴산은 나이아신으로도 불리며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특히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가장 강하며 지단백도 감소시킵니다.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에 투여할 수 있으며 고중성 지방혈증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뿐만 아니라 혼합형 이상지질 혈증에도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하지만 스타틴과 병용 투여한 연구들에서 임상적인 예후 개선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증가하였기에 스타틴과 니코틴산의 병용 요법은 어떨까요? 스타틴과의 병용 요법과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용은 더 이상 권고되지 않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니코틴산은 지방 조직에서 지방의 분해를 억제하여 혈중 지방산 농도를 감소시키고 이는 간에서 VLDL의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감소시키고 VLDL에서 변환되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도 감소시킵니다. 콜레스테롤이 HDL에서 VLDL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며 혈중 아포지단백 A1과 HDL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간세포의 콜레스테롤 입자대사에 관여하여 HDL 콜레스테롤 분해를 억제합니다. 니코틴산은 아포지단백 B를 가지는 지단백의 합성과 분비를 감소시키므로 지단백의 합성도 증가시키며 또한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LDL을 크기가 크고 밀도가 낮은 LDL로 변화시킵니다. 니코틴산의 용법 및 용량을 살펴보면 일반형 니코틴산은 1.5에서 3g을 1일 3회에 나누어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에 복용하며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량합니다. 지속형 니코틴산은 간 독성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으며 서방형 니코틴산은 1에서 2g을 1일 1회 취침 전에 복용하고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니코틴산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면홍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며 첫 복용 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D2의 분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니코틴산 복용 전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또는 약의 용량을 최소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안면홍조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음료는 안면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최근 개발된 서방형은 안면홍조의 빈도를 많이 감소시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간 독성이 가장 심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간 기능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내당능 장애 및 고요산 혈증 또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드문 부작용으로 가역적인 시야장애가 발생되는 낭포황반 부종이 유발될 수 있으며 근육병증은 니코틴산 단독 또는 스타틴과 병용 시 드물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니코틴산은 만성 간질환, 심한 통풍이 있는 경우는 절대 금기이며 당뇨병, 고요산 혈증 및 소화성 궤양 질환은 상대적 금기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지질 혈증의 약물 치료에 있어 병용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틴의 충실한 복용과 생활 습관의 충분한 교정 후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복합형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면 스타틴의 적절한 약물을 복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틴과 에제티미브의 병용요법입니다. 스타틴과 에제티미브의 병합은 LDL 콜레스테롤을 스타틴 단독에 비해서 15에서 20% 정도 추가로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틴의 에제티미브를 병용하여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더 낮추어 임상적인 예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에 혈중 지질 농도 조절을 위한 약제 혹은 스타틴과 병용요법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타틴과 PCSK9 억제제의 병용요법은 초고위험군 환자에서 최대 용량의 스타틴 단독 또는 에제티미브 병용 치료로도 LDL 콜레스테롤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스타틴 불내성이 있는 경우 PCSK9 억제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에볼루쿠맙과 알리루쿠맙 두 가지 PCSK9 억제제는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등 병합 고지혈증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LDL 콜레스테롤을 50에서 70% 감소시킵니다. 스타틴과 피브린산의 병용요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피브린산 유도체와 스타틴을 병용 시에 근육 관련 증상 및 질환의 증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약제의 선택 및 적응증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스타틴 단독 투여만으로도 충분한 조절이 가능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스타틴의 병용을 고려할 경우 저용량 또는 중간용량 스타틴으로 시작합니다. 셋째, 겐프로질은 스타틴과의 병용 시에 근육 증상과 횡문근 융해증의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병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넷째, 페노피브레이트는 중성지방 농도가 500mg/dL 이상이면 급성 췌장염 예방을 위해 병용 투여합니다. 다섯째, 페노피브레이트 치료를 시작 시 신장 기능을 잘 계산하고 병용 후 3개월, 6개월에 반복 측정합니다. 사구치 여가율이 60mm/min/1.73 스퀘어미터 미만이면 용량을 감량하고 30mm/min/1.73 스퀘어미터 미만이면 페노피브레이트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고령, 신장 및 간장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과음, 외상, 수술, 심한 운동 등 횡문근 융해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일곱째, 환자에게 근육통, 근무력감, 검은색의 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투약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도록 합니다. 스타틴과 담즙산의 병용요법입니다. 스타틴과 담즙산 결합수지의 병용이 LDL 콜레스테롤 조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담즙산 결합수지를 병용하면 추가적으로 10에서 20%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틴과 담즙산 결합수지를 병용하여 심혈관 질환이 감소하는지를 평가한 임상 연구는 아직 없으며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용한 연구에서 죽상경화증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틴과 오메가3 지방산의 병용요법입니다. 이 두 약제의 병합은 주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감소시키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연구들에서 스타틴과 오메가3 지방산의 병용요법의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스타틴과 병용 투여한 연구들에서 임상적인 예후 개선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증가하였기에 스타틴과의 병용요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이상지질 혈증의 치료 지침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봅시다. 위험도 및 LDL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른 치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는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중증도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에 따라 치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위험도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LDL 콜레스테롤 및 non-HDL 콜레스테롤의 목표치를 정하여 치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기준에 따른 약제의 선택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약제의 종류와 투여 방법, 그리고 권고 단계를 각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는 동맥경화의 주된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이상지질혈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험인자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진료 지침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심혈관, 뇌혈관 또는 말초혈관 질환 등의 동맥경화와 관련된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 만성 신질환과 같이 위험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환자는 고강도 용량의 스타틴을 이용해서 기저 LDL 콜레스테롤에 비해 50% 이상의 감소를 목표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의 1차 치료약제는 스타틴이며 이외에도 피브린산 유도체, 니코틴산, 이제티미브, 오메가3 지방산, PCSK9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스타틴 단독 치료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스타틴 치료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약제로 이제티미브 혹은 PCSK9 억제제의 병용 혹은 단독 사용을 고려할 수 있고 그 외 고중성 지방혈증을 조절하기 위해 피브린산 유도체, 니코틴산, 이제티미브, 오메가3 지방산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맥경화의 약물 치료 1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맥경화의 약물 치료 1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맥경화의 약물 치료 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